중앙은행이 그 형편에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보게 될 금리 수준이 앞으로 4, 5년 봤을 때 높은 수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다 보면 3%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찬바람이 불었을 때 중앙은행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주식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5년이란 시기가 주식 계속 깨먹은 거 까먹는 망각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이클에서 고점에 몰리고 또 고점에 몰리는 패턴들이 반복돼 왔는데 저는 이게 최소 여러분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네,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지금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코너는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 하루하루 표정이 너무 달라서 정말 어제 맞았던 이야기가 오늘은 뒤집어 보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 바뀐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을 하나 탁 찍어 주실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명심해야 되실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참고로 좀 끝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봐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센터장님. 네.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이 원달러 환율 일시적이다. 꺾일 거다죠? 아직 한참 더 올라간다. 꺾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이 환율이 그 나라별로 보면 이게 다 달러와 비교한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적 모르고 계속 약해지는 통화가 있습니다. 터키 리라, 브라질 레알.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안정이 되는 통화가 있는데 네. 한국의 원화, 타이완 달러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두 그 그룹의 차이점은 네. 터키나 브라질은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수출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이 늘고 그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 달러가 들어오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이런 식의 그 순환 메커니즘이 터키나 브라질 같이 제조업 기반이 없는 나라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나 브라질 같은 나라의 채권에 한국의 중산층들이 브라질 채권 많이 들어갔잖아요. 10% 넘는 이자 주는데 네. 이자는 좋지만 여기에 내재가 된 리스크는 환율이에요. 통화 가치가 계속 약해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와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은 수출을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한국과 대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내수가 안 좋아요. 한국이 뭐 아이 안 낳는 뭐 출산율 이런 걸로 보면 네. 정말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낮은데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로 좁은 데 몰려 살고 경쟁 지향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불황형 흑자라도 계속해서 무역 흑자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여기서 더 약해지기보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의 1,300원이 과거의 1,300원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지금 1,300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화 가치가 다시 금융위기 때 났던 레벨로 간 건데 그 당시에 N달러 환율은요 125엔 했어요. 125엔이요? 근데 지금 135엔 하죠. 그러니까 엔화는 지금보다 더 약해요. 더 약해진 거네요. 유로도 달러보다 지금 13년 전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늘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은 발생하고 지금도 본질은 그건데 네. 뭐 큰 경제 권역 유로존과 일본을 보면 환율이 그때보다 더 약해졌으니 지금은 유독 한국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다기보다 그냥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국의 개별적인 아직까지는 네. 뭐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 좀 걱정된다는 말씀 일부에서 드렸지만 네네. 달러 강세로 보는 게 상대적이기 약세보다. 때문에 네. 통화가.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단 저는 안정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뭐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수출 기업들이 수출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이 세계에서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나라거든요. 네, 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1달러 그렇죠. 살 수입 때 물가. 맞아요. 뭐 인플레면 그렇고 네, 네. 1달러 살 때 우리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1,050원이면은 1,050원 주고 1달러 샀는데 지금 1,300원 줘야 주고. 1달러 얻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용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실이 많다고 봐야죠. 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를 높이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300원에서 조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약세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의 추이에 너무 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제 좀 꺾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2018년 미국이 긴축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네. 이때 옐런 때인가요? 2018년이면 파월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파월이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 때라서 무조건 옐런 의장이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들어와서 미국 정책 금리가 2.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금리 1.75% 기준금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더 올릴 거다. 더 올리지 마. 이대로 가면 더 죽어. 어느 쪽일까요? 일단 올려야 되겠죠. 2018년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 2%보다 훨씬 높았고 네.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 나서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때 2.9%가 피크였지. 그 시점에서 보면 야, 물가 상승률이 3%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 당시에 보면 그런 불확실성은 있었는데요. 근데 2.9%일 때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2.5까지 갔다 그러면 네. 지금 물가가 어쨌든 8%대에서 8%.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는 가야 되고요. 네. 근데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7월 달에 0.75%포인트 올리면 그때 금리가 됩니다. 2.5가 되네요. 2.5 돼요. 네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한 3% 정도 내외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싶은 것이 한 3% 정도 간다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은 그런 우려까지도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가 3% 수준에서도 파월 의장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기를 드러내면서 너 인플레 잡힐 때까지 내가 계속 때릴 계속 거야 올릴 거야. 그러면 주식이 저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일 거라고 봐요. 아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도 정보 부채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럼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저금리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를 유지했던 게 주식 가진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물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제에 꼭 해는 아니지만 꼭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부채도 많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아주 강세장이었는데요. 네. 미국 경제의 그 GDP 성장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이 연평균으로 1.6%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네. 자본주의 위기라고 불린 그때도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3.2 했어요. 그럼 지금 1.6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장이 안 되니까 저금리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커지는 국면으로 가는데 네. 그게 한 3% 정도에서 네. 저는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정해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또 천천히 금리를 올리건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하건 그건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서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냐가
주식시장에 중요하다. 중요한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아, 그럼 7월에 이제 75bp 이야기 있고 말씀하신 대로 3%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8월에도 아마 네. 올리겠죠. 그럼 말씀하신 딱 그 가을 바람 네. 이제 쌀쌀해지는 그 시점에 연준이 과연 이 고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네.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출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올릴 거다. 전자로 주셨고 그 이후에 봐야 될 포인트까지 들어봤어요. 다음 내용 갈게요. 아, 요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제일 네.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네. 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가는 세월과 인플레는 잡을 수 없다. 저는 인플레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만 2008년, 2011년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당시에도요. 그럼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미국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네네.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많이 써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너네 좀 과하게 쓰지 마 그럼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공급에서 공급.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도 해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질서의 변화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우리나라 왔을 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건 경제 논리인가요? 정치 논리인가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 투자처라 그러면 예. 미국에 투자한다 그럴 때 누가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의 밸류체인의 재편이라는 게 뭔가 네. 코로나를 겪고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야 이거는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싼 곳에서 공장을 짓고 만들면 됐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우리 공장으로 부품이 안 들어오면서 문제를 겪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난 다음에도 세상이 코로나 이전에 경제적인 논리가 세상에 많은 걸 설명하는 세계화의 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가는 뭐냐 하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싼데 경제적인 논리로 공장을 지었다가 다른 논리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예.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지 수요의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많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가만히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는 이 정도가 건강한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네. 그 기대치 자체도 높이는 높여야 게 돼요. 맞지. 이거를 잡으려고 막 하다 보면 제 생각엔 잡기도 어렵고 아까 침체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데가 펑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가들이 경제 위기를 만들고 싶은 중앙은행가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금리를 올리다 보면 취약한 데도 생각지도 못하게 펑 터지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한 3%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찬바람이 불었을 때 중앙은행가들의 통화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때도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과 같은 톤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심각해질 수 주식이 있다. 더 많이 물론 이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는 없는데 네, 네. 뭐 다 떠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그럼 중앙은행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주식은 제 생각에는 많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떨어질 수도 거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 시나리오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네. 뭐 그런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이 트렌치 코트를 입을 그 시점이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반반이네요, 정말. 네, 수요 쪽은 잡을 수 있지만 공급이랑 이렇게 세계의 질서의 어떤 재편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 이런 부분으로 답을 네. 주셨어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인플레 시대.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 아니지.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저축. 아니다. 투자, 저축 다 됐고 웅크려 있자. 이거 약간 대출 상환해야 된다 이런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럴 셋 중에 수도 뭐가 있는데요.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확정 금리부 상품을 고르는 것도 투자인데요. 네.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쨌든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2019년에 바로 금리를 낮추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가 아니고 예. 그냥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 그러면 네. 중앙은행이 그 형편에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마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 금리 수준이 아마 앞으로 4, 5년 봤을 때 높은 수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자본 조달을 하면서 하는 그 신종자본증권 같은 채권의 금리가 4.5에서 4.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네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4.5%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서 주식 같은 거에서 더 많이 벌어볼 거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선택인데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가 한 어느 정도 올랐을 것 같으세요? 3,300까지요? 지금까지. 한 3,300까지 치면 연율화로 2010년 말에 코스피가 기억나는 게 2,051이었어요. 그럼 지금 2,400이라 치면 12년 동안 했으니까 연율화로 한 1.8 정도밖에 안 되고 3,300으로 하더라도 한 3% 중후반일 거예요. 물론 배당 빠졌죠. 네. 배당을 넣으면 주식이 괜찮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5, 4.7이라는 거는 높죠. 이거는 코스피 정도 되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을 주식은 또 많이 빠지면 또 상대적으로 탄성이 크니까 기회가 있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자산의 모든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사는 건 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많이 하더라도 일부는 지금은 좀 높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사서 좀 이자를 받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주식은 또 기다리면 기회가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7월 초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럼 얼추 1년 조정을 받았는데 예. 한국 증시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세장이 제일 길었던 거는 44개월짜리가 있었어요. 3년이 넘는 약세장. 근데 이때는 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면 3년 넘게 베어마켓이 지속이 되는데 예. 지금은 제 생각에는 거기 비하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걸 제외하고 보면 한국 시장의 약세장이 19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개월 떨어졌다 그러면 물론 네. 평균이니까 이걸 뭐 우리가 뭐 아주 적용하면 안 되지만은 벌써 기간으로 치면은 상당히 절반 이상 버틴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의 기회를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는 뭐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네. 뭐 저는 확정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확정금리부 상품을 좋은 금리에 사서 4, 5년 정도 이자를 받는 상품을 자산의 극히 일부라도 고려해 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팁까지 전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자처럼 행동해라. 늘 여유 있게 행동하려면 이런 여유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또 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나 고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 그러면 한 4% 정도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파월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럼 그때 한 몇 % 정도가 좀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0.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2018년 정도 네. 차이가. 그럼 한국은 한 2% 정도? 2% 정도라 초반?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2%라 그러면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저는 한 2% 정도가 한국 경제의 부채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좀 감내해야 될 수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뭐 유로존이나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처럼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을 걱정할 때는 네. 세상은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25bp 인상 정도가 또 남아 있겠네요. 우리 한은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용까지 쭉 들어보면서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지금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답이 사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셨어요? 혹시 투자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충분히 드렸습니다. 투자라는 게 저는 그 신문 같은 데 보고 워렌 버핏이 뭐 몇백억 불 깨졌네 이런 기사를 보면은 네. 좀 이상하긴 해요. 그 사람은 장기간 보는 사람이고 예. 워렌 버핏도 실수를 하는 거지만 네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 팔지 않으면 손실이 계좌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라도. 또 그렇죠. 고점을 몰랐던 것처럼 저점도 알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맞추는 사람은 있겠지만 계속 맞추는 쪽집게는 없으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1년 미만의 주가 지수나 주가를 맞추려고 하면 전 그거 실력 아니라고 봐요. 운이나 감이에요. 그리고 1년에서 한 3년 정도가 제 생각엔 논리나 실력으로 되는 거고요. 네. 3년 이상은 제 생각엔 철학인 것 같아요. 3년 후의 세상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세상은 나쁘기보다 좋아지기 마련이고 또 비관론자들의 얘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네. 비관론자가 필요한 건 세상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전적인 경고의 기능을 하는 게 비관론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믿으세요. 그건 또 비관론의 편에 서면 이걸 투자의 세계에서 실익이 없어요. 설사 세상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금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것도 중요한 투자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주식 투자라면 주식 투자 붐이 4년, 5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89년도에 농부들이 그때 있었어요? 몸 팔고 소 팔아서 농부들이. 막 시장으로 온다는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삼정원 강세장이 있었고 예. 근데 고점에서 들어와서 다 주식해서 손해봤죠. 1000 넘어갔던 게 460까지 밀렸어요. 그러면서 사람 주식을 포기하다가 460에서 한 1000 정도 가니까 94년도에 펀드 붐이 일었어요. 또 한 번. 1000쯤에 들어와서 1100까지 올라가고 외환위기 때 97년 280까지 갔어요. 아유. 자, 그럼 사람들이 89년, 94년 다음에 펀드 붐은 99년에 있었어요. 5년 주기죠. 그 다음에 펀드 붐은 2004년도에 적립식 펀드 이런 거 있을 때 있었어요. 네네. 그럼 이 5년의 시기가 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 겁나고요. 올라가면 겁이 없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5년이란 시기가 주식에서 깨먹은 거 까먹는 망각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서 고점에 물리고 주식 나쁜 거에다 또 고점에 물리는 패턴들이 반복돼 왔는데 네. 저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최선 아니에요. 이게 왜 최선이야? 잘 팔고 잘 사고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건 다 잘하기 어려우니까 이번 사이클을 한번 견뎌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돈이라면 한 2, 3년 안 찾을 돈이라면 그런 거라면서 우리가 성공의 경험을 쌓아나가면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 팔고 내가 무주식이 상팔자자 하시는 분들 시간 지나면 또 하십니다. 그런 거보다 저는 지금의 의사결정을 잘하고 한번 잘 견뎌보자. 견디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와,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의 시간의 가치에 꼭 투자하는 그날 종국엔 다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낙관론자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아, 주식은.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떤 계절로부터 해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센터장님 추앙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전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로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다음에 또 투자고 찾아주세요,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투자고 긴 시간 또 함께 했습니다. 시간의 가치에 투자하자.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잘 견뎌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레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 철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투자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응원과 쓴소리도 많이 남겨주세요. 투자고엔 쪽박, 똑박, 그리고 광박은 없습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여러분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